방금 소개받은 보건대학원에서 일하고 있는 조원광입니다. 저는 그 보건의료계통 완전 출신은 아니고 사회학과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정체성을 사회학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보건사회학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다가 저는 이제 전산학이나 컴퓨터 과학의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공부하여서 연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뭐 한마디로 줄이면은 자연어 처리 이 기술이 마음의 구조 연구하는데 그래도 뭐 소소하게 도움이 된다. 뭐 이 정도의 이 이야기인데요. 왜 이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한계들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마음의 구조라는 말은 그냥 뭐 제가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고 그냥 쓰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마음의 구조는 인간의 사고나 감정을 특정한 방향, 강도로 유도하는 좀 무의식적 조건이나 무의식적 힘의 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뭐 제가 생각해낸 거라기보다는 이런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사진의 저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뭐 정리를 한번 해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맨 왼쪽에 계신 분은 이제 유명한 사회학자인 이제 피에르 부르디에인데 되게 유명한 주장 중에 하나가 이제 계층 계급별로 취향이나 미감이 다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뭐 상류층은 클래식을 좋아하고 뭐 노동 계급은 아, 뭐 댄스 음악을 좋아한다거나 뭐 지금 한국 사회에 잘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뭐 그런 주장을 이제 한 적이 있지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는 미적 판단이나 취향 이런 것들이 그냥 개인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집단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집단 간의 이제 알력이나 아니면 다툼의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이라는 점에서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어떤 취향을 가지는 게 다른 집단과 구분하려고 하는 이제 힘의 표현 같은 거일 수 있죠. 근데 이런 마음의 구조,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시간에 따라 변하기도 한다는 것을 푸코 같은 학자도 잘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푸코라는 사람을 참 좋아했는데 이분은 뭐 예를 들어서 형벌이라고 우리가 지금 형벌을 생각하는 것과 중세에서 형벌을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그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형벌을 내릴 수 있고 무엇이 정의로운 형벌인가. 예를 들어 중세 때는 화려한 신체형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람 많이 모아놓고 고문도 좀 하고 뭐 팔도 좀 자르고 뭐 이런 이제 일들을 하는 것인데 그거는 심플한 게 이제 이 형벌을 일종의 군주의 권위에 도전한 것에 대한 이제 복수 같은 걸로 이제 여기는 것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의 형벌은 정말 이제 안 좋은 일을 저지르면 안 보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잘 보이게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감옥에서 다시 이렇게 훌륭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과정으로 저희가 형벌을 생각을 합니다. 형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관념의 연세라거나 아니면은 이제 합리성이 굉장히 이제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슨 철학자나 사회학자만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뭐 리처드 니스벳 같은 유명한 사회 심리학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실험 같은 것들에 근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귀인 패턴이라고 하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게 동서양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다. 뭐 어디는 맥락에 귀인을 하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상황이나 아니면은 이제 집단의 원인을 찾고 어떤 동네에서는 이렇게 개인에게 이제 귀인을 한다라는 것인데 이런 여러 연구 결과들은 우리가 가지는 판단, 인식 그리고 감정 이런 것들이 오롯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집단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시간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여러 외부적인 맥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만약 그런 게 존재한다면은 당연히 그것을 연구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집단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나아가 어떤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 갈등을 예측하는 것, 어떻게 협력을 이끌어낼 것인지 이렇게 고민하는 거에도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마음의 구조, 꼭 이런 말을 쓰지 않았지만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연구해 왔는데 언어 데이터를 탐구하고 분석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사람들의 마음의 구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사회 조건 및 집합 행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생산한 언어 자료에 흔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집합적으로 생산한 어떤 언어 자료에서 특이한 패턴을 탐지를 하고 그것으로부터 마음의 구조를 추론할 수 있다면은 그것이 형성된 사회적 조건과 행동을 추론하는 데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위 말하는 자연어 처리가 언어 데이터의 분석을 도움으로써 기존에 우리가 마음의 구조를 탐구해왔던 여러 가지 방법들, 설문조사라거나 실험이나 아니면 문헌조사 같은 것들을 보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대체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로 하나의 추가적인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마음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 건 뭐냐? 뭐 정의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이제 포괄적으로 보자면은 컴퓨터가 인간 언어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일반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 언어의 의미를 이해시키는 것. 그러니까 이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냐라고 하는 게 좀 논쟁적일 수 있지만 어쨌든 컴퓨터한테 이해시키는 기술이라거나 인간 언어를 생성하는 기술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일반적으로 다 포괄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게 마음의 구조를 연구하는 목표에서도 굉장히 이제 활용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연어 처리가 막 뭐 연구라는 포인트로 막 많이 소개되거나 활용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저는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하는 것들을 좋아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개발하고 인간의 복잡한 언어 활동을 좀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데 좀 많이 이용이 되지 연구하는데 막 이렇게 그 많이 활용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근데 관심이 있어서 저는 들여다보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활용할 만한 여지가 많고 특히 제가 좀 범주화를 해보자면은 요즘 많이 유행하는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기반 딥러닝 모델을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네트워크 과학을 활용해서 언어 분석한다거나 토픽 모델링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뭐 질적 연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연구에서 이렇게 그 유용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이제 자생적인 언어 데이터라고 하죠.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쓰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평소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 이유에서 언어를 생산을 하는데요. 뭐 소셜 미디어에서 뭐 글을 쓴다거나 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과 NLP가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 결합하는데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둘이 결합하면은 제 생각에는 기존의 조사 방법에서 예를 들어서 조사자나 연구자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도록 이렇게 굉장히 애써왔는데 자연스럽게 그걸로부터 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뭘 물어봐서 사람들이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열받아서 쓰거나 아니면 쓰고 싶어서 쓴 거에서 정보를 얻어낼 수 있으면은 좀 그런 데서 자유로울 수 있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저는 어쨌든 뭐 언어를 보고 이해하는 거는 인간이 여전히 컴퓨터보다 좀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컴퓨터보다 못하는 거는 많이 하는 거죠. 많이 하는 거. 예전에 이런 거 할 줄 모를 때 한 10년치 정도 잡지 같은 걸 읽어보려고 했었는데 한 사흘 하니까 죽겠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포기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뭐 컴퓨터한테는 10년치가 아니라 100년치를 읽혀도 뭐 그냥 잘 돌아가죠. 예. 그냥 좀 돈을 들여서 업그레이드를 하라는 신호 정도만 줄 뿐 뭐 불만 없이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하나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좀 지금부터 소개를 드릴 텐데요. 제일 먼저 트랜스포머를 이용한 이제 분석 예시 같은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 자연어 처리다, 뭐 혹은 뭐 언어 AI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기술이 챗 GPT와 그것과 유사한 언어 AI들을 이제 떠올립니다. 근데 이제 트랜스포머는 이 AI 서비스 모델들의 이제 핵심 아키텍처인데요. 이게 이제 아키텍처라는 말은 뭐 그 디자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딥러닝이 일종의 이제 머신러닝 계열을 이제 휩쓸기 시작한 게 사실 아주 오래된 일은 아닌데, 근데 딥러닝이
여러 가지 이제 과제와 목표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신호가 흐르고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정보가 이렇게 흘러가느냐를 이렇게 좀 또랑을 판다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흘러가는 길을 정하는 방식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처리에서는 뭐 CNN이라고 알려진 뭐 그게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뭐 그런 게 이제 디자인의 이름이죠. 그리고 언어 처리에서는 예전에 이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RNN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썼었습니다. 근데 이제 트랜스포머는 이 RNN을 이렇게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RNN보다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등장한 아키텍처인데요. 2017년에 여기 나와 있는 Attention is all you need라고 하는 이 논문이 이제 출판되면서 이 논문이 그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제안하고 소개하면서 굉장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언어 AI의 시대가 왔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가 그럼 핵심적으로 장점을 가지는 게 뭐냐?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의 핵심 기술은 셀프 어텐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목에 어텐션 이제 all you need라고 낸 게 어텐션 쓰면 다 된다 뭐 이런 이제 소리에 가까운데 이들이 내세우는 기술이 이제 셀프 어텐션이라는 기술인데 뭐 수학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 건 부적절할 것 같고 그냥 하는 일이 뭐냐라고 하면은 토큰 간의 연결, 뭐 단어 간의 연결이라고 받아들이시면 가장 편한데요. 이렇게 토큰이라는 말은 분석자가 설정하는 이제 분석의 최소 단위라서 뭐 보통 단어나 이런 것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단어 간의 연결을 굉장히 거리와 무관하게 다채롭게 포착해주는 기술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언어를 이해하거나 분석하는 데도 중요한 이유가 왜냐하면 언어가 작동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의미를 가지고 문장이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이런 것들의 핵심은 토큰 간 연결이다. 연결에 그 핵심이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미 말해왔습니다. 이거는 무슨 뭐 컴퓨터니 뭐 이런 거 이전에도 소시르 같은 분이 이제 차이의 태제라는 말로 말을 하기도 하였고 뭐 언어의 분포 가설 이런 형태로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아유 우리 귀여운 강아지 새끼라고 할 때 새끼랑 이 개만도 못한 새끼라고 할 때 새끼는 같은 단어지만 전혀 다른 뉘앙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후에 다른 단어가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토큰 간의 연결이나 의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최종 산물로 이어지는지 그 패턴을 장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런 거를 예전보다 훨씬 잘하게 만들어 준 겁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유의미한 연결이라고 하더라도 거리가 좀 멀거나 이러면은 좀 계산이 좀 잘 안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굉장히 대량 데이터를 한꺼번에 계산을 하는 게 좀 시간이 느리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거리와 무관하게 그리고 병렬적으로 계산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정보가 흐르는 디자인을 바꿔준 게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고 그래서 이것이 많이 활용돼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인문사회가 계열에서도 많이 쓰는 버트나 뭐 GPT나 이런 모델이 이제 나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대략적인 뭐 기술의 설명인데 이거를 우리가 마음의 구조 연구용으로 활용하면 어떨 수 있을까? 가장 조금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감정 분석 같은 거 할 때 활용을 하는 겁니다. 감정 분석이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만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어떤 자료가 주어졌을 때 이거를 중요한 감정 카테고리 중에 이게 뭐에 해당하는지 알 수가 있으면은 굉장히 좀 좋을 때가 있지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일일이 하면은 참 좋겠지만 그 분류를 해야 되는 게 뭐 20만 건이다. 뭐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직접 하기가 상당히 좀 난감하고 그걸 직접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그러면은 자동으로 분류하는 기계 같은 게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이제 당연히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여러 가지 이제 모델들을 활용을 하면은 이걸 굉장히 높은 완성도로 이렇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방식이 이제 자료 중에 일정량을 인간이 분류하는 겁니다. 뭐 한 3,000개든 4,000개든 5,000개든 선생님들이 뭐 예를 들어서 리뷰 같은 것들을 뭐 한번 연구해 보고 싶다. 저는 그런 거 하는데요. 예를 들어 1차 병원에 사람들이 리뷰를 많이 남기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모으면 엄청 많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한 랜덤하게 한 5,000개 정도 모아가지고 그거를 제가 분류를 하는 거죠. 뭐 가급적이면 여러 명이 분류를 해서 이제 한 사람의 이렇게
조금 편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실수 같은 걸 막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한 3,000개, 5,000개에 이제 분류를 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컴퓨터를 이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이건 긍정이야. 이렇게 이제 학습을 시킨 다음에 나머지 데이터에 적용을 시키면은 꽤 잘 나옵니다. 근데 꽤 잘 나오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결국엔 감정가를 구분하는 게 토큰 간의 연결 같은 것들을 미세하게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한국어 아다르고 어다르다라고 하는 게 어떤 배치로 들어가느냐, 어떤 어순으로 들어가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에 기반한 여러 가지 언어 모델들이 그걸 되게 잘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거를 완전히 저희가 처음부터 다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전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국어의 의미 패턴이나 언어 패턴 같은 것들을 미리 학습시켜 놓고 너가 원하는 용도로 마지막 세부 조정해서 써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공개된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허깅 페이스 같은 라이브러리를 참조해 보시면은 사실 한 줄로 막 여러 수십 기가의 자료로 이렇게 학습된 한국어 사전 모델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저희 같이 분류 목적에서는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뭐 2분류나 아니면 3분류 같은 것들을 해내는 기계를 학습시킨 이후에 저희 자료에 이제 적용을 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건 그냥 제가 챗 GPT에게 그냥 소셜 미디어 자료를 가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뭐 이런 이제 자료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요거를 기계가 막 열심히 분류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뭐 분류 이렇게 전체적으로 감정가들의 이제 분포는 이렇고 시간에 따라서 뭐 이렇게 변동되고 뭐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시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수와 감정값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누가 생산했는지 안다라면은 뭐 연령에 따라서 분류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연령과 감정값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계급과 감정값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분석할 수 있는 기본 틀이 될 수 있겠지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방식인데 이걸 좀 더 나아가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사실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에 기반한 딥러닝 모델들이 저희가 맨날 일상적으로 많이 쓰실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 저도 어느샌가 챗 GPT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몸이 돼버린 것 같아서 되게 뭐 이렇게 신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 반성이 가끔은 될 때도 있고 뭐 사소한 것도 계속 물어보니까 이상 좀 그렇기도 한데 그 기능을 보면은 이게 단순히 그 기술이 이게 포지티브야 네거티브야 이렇게 나누는 데만 활용하면은 조금 아까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특정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그때 감정이나 특정 대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게 시켜보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절 2021년, 2022년 이럴 때 트위터 데이터로 말하는 기계를 학습을 시키면은 그때의 정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때의 정서를 굉장히 적나라하게 재현을 해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그 어느 순간 이제 LLM의 그 아키텍처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GPT-1 이런 시절에 모델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는 논문으로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재현하는 거는 뭐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이렇게 조금 코딩 같은 걸 하셔야 하긴 하지만 뭐 파이토치나 아니면 텐서플로우나 이런 것들을 좀 익숙하셔야 되지만 옛날보다는 이제 코딩을 하는 저는 장벽이 굉장히 낮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AI가 다 잘 해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전의 모델들로 일종의 스몰 랭귀지 모델 같은 것들을 만들면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까지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나는 집에 갔다 뭐 이렇게 방문을 까지 하면 그 다음에 와야 될 말은 제일 자연스러운 말은 열었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혹시 뭐 방문을 부쉈다 뭐 이런 걸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열었다라는 게 오죠. 그런 확률을 계산해 주는 건데 모델이 잘 학습이 되면은 그 데이터에 존재했던 가장 자연스러운 패턴대로 언어를 자동으로 이제 완성을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특정 공간과 특정 시점의 데이터로 말하는 기계를 학습시키면은 당시의 감정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많이 있었던 언어 패턴을 재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조사 방법으로도 활용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에 이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러면 딥러닝이나 그런 트랜스포머 같은 것들을 사용하면은 뭐든 다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챗GPT가 워낙 잘하니까 저는 뭐 이것도 시켜보고 저것도 시켜보고 이걸로 해달라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 계열의 기술로 우리가 접근하면은 뭐든 다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이제 있는데 영구적인 목적에 비추어 보면은 아쉬운 점이 있을 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 해석 가능성이랑 설명 가능성이 중요할 때는 좀 아쉬운 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은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파라미터라고 하면 저희가 회귀 모델 만들어도 변수가 여러 개 들어가면은 저희가 이제 조정해야 되는 회귀 개수가 여러 개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뭐 많다라고 할 땐 수십 개 정도 있는데 뭐 이런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은 일단 조정하는 숫자의 개수가 뭐 엄청 많으니까요. 1억 개, 뭐 몇십억 개 이렇게 이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파라미터가 많으면은 사실 필연적으로 이게 왜 그렇게 작동하는 것이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최종적인 성능은 참 우수하지만 이게 왜 잘 되는지, 모델이 무엇을 핵심적으로 고려해서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explainable AI라고 하는 파트가 따로 있어서 그거를 통해서 연구를 하기는 합니다만 저희 같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런 explainable AI에서 하는 일들을 따라하기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이 학습된 모델을 파헤쳐보는 거에 가깝기 때문에 좀 여러 추가적인 처리랑 분석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연구에서는 이게 그냥 이렇게 나왔다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뭐 자료를 분류했거나 정보를 취득했고 그래서 뭐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논문 쓰실 때 다 그런 면을 많이 염두에 두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취약한 파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전통적으로 언어 분석을 할 때 썼던 이제 모델들, 뭐 네트워크 과학을 활용한다거나 토픽 모델링 같은 것들이 장점이 있을 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과학을 활용한 분석 같은 것들은 토큰들의 연결을 되게 다양한 각도로 분석적으로 접근할 때 저는 유리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앞에서 토큰 간의 연결 혹은 단어의 연결이 단어의 의미나 뉘앙스를 만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연결이라고 하는 게 뭐냐? 라고 하면 연결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다양한 현상을 가리킬 때가 많거든요. 그게 언어의 한정에서 본다면은 뭐 같은 문장에 출연했다라고 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근처에 출연했다라고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요 글은 저희 보건대학원의 원장님께서 이제 그 소개로 남겨주신 글인데요. 이렇게 보건대학원을 홍보할 겸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인구 집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건강, 넘어, 건강, 향상 이런 것과 연결돼 있다. 왜냐하면 근처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윈도우를 쭉 움직이면서 연결 정보를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냥 한 문장에 등장하면은 그냥 연결돼 있다고 치자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네트워크 과학을 활용하면은 이렇게 좀 다양한 연결들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연결을 톡 찍어가지고 그것에 근거한 측정이랑 그것에 근거한 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설명 가능성이랑 해석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셀프 어텐셔널 트랜스포머도 잘 돌아가는 이유가 토큰 간 연결을 굉장히 많이 고려하기 때문인데 그거는 굉장히 다종다용한 연결을 그냥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특정한 과제를 수행하는데 활용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넌 뭘 고려했어? 라고 물어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진 않지만 어떤 연결을 고려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는지를 알아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특정한 연결을 이론적인 그 기반 하에서 이런 연결이 중요할 것 같아 라고 해서 설정하고 들어가면은 그런 해석 가능성이랑 설명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좋죠. 그래서 저희가 또 연결에 기반한 뭐 이런 지표를 보고 싶어 라고 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그러니까 연구자 주도적으로 언어 자료를 분석해서 그 안에 존재하는 패턴을 잡아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그냥 언어 분석을 이렇게 계량적으로 하는 흔한 방식이 뭐 이렇게 글들이 있다. 요거는 이것도 역시 그냥 챗 GPT인데 그 뭐지? 그 학교 생활하면서 힘든 점에 대해서 뭐 설문을 했다 치고 이렇게 뭐 가상의 멘트를 마련해 줘라고 해서 이게 쭉 들어왔는데 이거를 이제 토크나이즈라고 하는데 거기 안에 등장한 이렇게 토큰들을 뽑아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그냥 뭐 같은 답변에 출연했으면 연결돼 있다고 치자라고 하면은 네트워크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네트워크 만들기 전에 그냥 어떤 단어가 많이 출연했는가 보면 수업 준비 과제 시간 뭐 이런 것들 많이 출연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중요한가 보다 하는데 네트워크를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앞에서 그냥 빈도로 쟀을 때는 안 중요해 보였던 것도 중요하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런 단어들이 옆에 달고 있는 그 선들이 많은데 그 말은 되게 다양한 단어랑 연결되어서 등장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논문 같은 단어는 사실 등장 횟수 자체가 엄청 많다라고 하긴 힘들지만 굉장히 다양한 단어랑 같이 등장했기 때문에 중심 개념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학 생활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어떤 어려움이나 아니면 불만 사항을 이야기를 했을 때 논문이라는 걸 축으로 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셈인 거죠. 나아가서 이게 되게 다양한 지표를 쓸 수 있으면은 그냥 단순히 링크가 많은 걸 보는 게 아니라 나랑 연결된 애는 또 얼마나 중심적인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중심성을 조금 조정해주자 뭐 이런 발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뭐 아이겐벡터 센트리티 이런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업이 원래 빈도도 1등이었고 링크 숫자도 되게 다양했는데 시간이 올라오긴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수업은 되게 짜잘한 단어들 다른 데서는 많이 사용 안 되는 단어들과 연결된 경우가 있었는데 시간은 굵직굵직한 단어들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뭐 비트니 센트리티나 어쨌든 저희가 관심을 두고 있는 특정 지표를 활용을 하면은 여기서 저희가 원하는 각도로 중심 개념을 이렇게 포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커뮤니티 분석 같은 것들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게 이 설명 가능성이랑 해석 가능성이 중요할 때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관계의 관점에서 자료를 분석하고자 할 때 그러면은 여전히 복잡한 딥러닝 모델 같은 것들보다 상대적인 단순성을 가진 그리고 우리의 주도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장점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토픽 모델링 같은 것들도 여전히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토픽 모델링은 대량의 문서에서 핵심 주제를 좀 통계적으로 찾아내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가 읽기 힘들 만큼 자료가 많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 같은 경우에서는 특정 암종에 대해서 뭐 기사가 뭐 10년 동안 쭉 생산이 됐을 텐데, 뭐 위암에 대해서 기사가 쭉 나왔는데 위암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지, 위암의 위험 요인 같은 것들을 어떤 걸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언론들이 말을 했는지 그런 걸 알고 싶다라고 해서 그게 들어간 기사 다 모아 보면은 도저히 한 인간이 다 읽을 수 없는. 뭐 여러 명이 읽는다고 해서 딱히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거기서 드러났던 핵심적 주제가 뭔지 자동으로 추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토픽 모델링은 되게 간단한 가정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주제 혹은 토픽이라고 하는 건 단어의 확률 분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서들이 인간이 만들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확률 분포에서 자동으로 단어들이 두두두두 튀어나와 가지고 만들어졌다라고 치면은 어떤 종류의 단어 확률 분포가 있어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건데 그건 굉장히 전형적인 통계적 질문입니다. 마치 동전을 100번 튀기고 앞면이 60번 나왔으면 앞면이 나올 확률이 0.6이어야 지금 보고 있는 이 사태가 제일 말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흔히 많이 하는 통계적 추론인데 그걸 그냥 적용시킨 거에 가깝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를 해내는 방법이 좀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맨 처음과 끝만 설명해 보면은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뽑아낼 수 있으면은 저는 이런 것들이 담론 연구, 뭐 프레이밍 연구 이런 데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 푸코를 되게 좋아했어서 담론 이런 말들을 좋아했는데 이제 담론이란 개념은 제가 알기로는 기호 사용 패턴을 규정하는 잠재적 규칙 같은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굉장히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여러 말들이 오고 갑니다만 모든 말이 효과를 가지진 않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저는 그렇게 조금 믿는 편인데 누가 말할 수 있는가? 무엇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규칙이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누가 아픈데 뭐 이게 뭐 기에 뭐 순환이 깨져서 그렇다라거나 아니면 지나가다가 이렇게 불길한 돌멩이를 봐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일단 제가 말할 수 없는 위치에 있고 저는 의료 전문직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뭔가 아픈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주목해야 되는 대상이 있는데 그거를 다루지 않으면서 제 말은 그냥 소음이나 제 상태를 보여주는 증상 같은 걸로 여겨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있다고 치면은 그런 담론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치면은 당연히 그게 언어 사용 패턴에 영향을 남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있다면은 어떤 특정한 주체들을 이렇게 가리키는 단어들이 많이 사용될 것이고 뭐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규칙이 있다면은 그 대상들을 가리키는 그것과 관련 있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겠죠. 그러면은 자료에서 주제를 포착할 때 당연히 그런 이 단어 사용 빈도나 아니면 같이 등장하는 패턴 같은 것들을 요약해서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주면은 거꾸로 우리가 담론 추적의 단서로 이제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뭐 이제 대안을 만약 트랜스포머나 딥러닝 계열의 기술들에서 대안을 생각해 보자면은 요약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써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성능들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게 왜 이렇게 요약이 됐는가, 왜 이런 게 나왔는가를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조금 쓰는데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면 토픽 모델링은 굉장히 이제 그 명확한 가정 위에서 그 결과를 주고 결과도 저희가 이제 그 연구자들이 흔히 익숙한 그 결과 틀이 이제 이렇게 확률이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확률 분포로 이렇게 결과를 준다는 면에서 활용도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설명 가능성과 이해 가능성이라는 면에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 요즘에는 그 양자를 결합한 접근들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그냥 실제로 패키지나 라이브러리에 돌리시면은 그냥 주요 단어 리스트, 확률상 주요 높은 그러니까 단어 확률 분포다라고 하면 단어 확률 분포 자체를 이제 결과로 주기도 하지만 그냥 확률 분포상 그러면 높은 확률을 할당받은 단어가 중요 단어라고 이제 인지해서 그런 리스트를 줍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이 토픽이 높은 비중을 가진 문서 같은 것들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뭐 주제를 레이블링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들이 이 문헌에서 시간에 따라 비중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당연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 기법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 게 마음의 구조를 탐구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량 언어 데이터를 분석을 한다거나 연구자 프레임 영향에서 좀 자유로운 분석 같은 것, 적합한 데이터와 결합한다는 면에서 적합한 데이터와 결합한다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대표성 문제 같은 거에서는 약점이 존재할 수 있지만 뭐 모든 연구가 제네럴 패턴을 찾아낼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맞는 목적에서 활용하면은 좋다고 생각하고 이미 다양한 연구 사례가 있고 이런 것들이 가리키고 있는 한 가지 방향은 이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구조로 인해서 생긴 언어의 흔적을 굉장히 다양하게 포착할 수 있게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마음의 구조를 연구할 때 굉장히 풍부한 우리가 단서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그래서 때로는 인간이 직관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패턴 같은 것들을 찾아내 줄 때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모델들의 강점을 말씀드리자면은 트랜스포머 기반 요즘 딥러닝 모델들은 굉장히 정밀한 언어적 과제 수행 능력을 활용할 때 되게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를 굉장히 세밀하게 분류를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당시의 서사를 재현을 해보게 한다거나 굉장히 다양한 측면 같은 것들을 고려한 언어를 생성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연구 과정에서 필요할 때 활용해 볼 법하다고 생각하고요. 네트워크 분석은 토큰 간의 관계를 우리가 이 연구자가 주도성을 가지고 딱딱 구분해서 포착하고 싶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 활용도가 크다고 생각하고 토픽 모델링은 확률 분포로 계량할 수 있는 결과물, 상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주제 요약 기법 같은 것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연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생략하고요. 뭐 워드투백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것들 되게 다양한 기법들도 선생님들 관심 있으면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 마음의 구조 탐구라는 관점에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의 잠재성은 아직 큰 편인데 워낙에 이 기술이 발전을 하는데 서비스 개발 위주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연구자적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고민이 많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저희 같은 뭐 여기 계신 다양한 배경의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제 연구자의 목적과 의도를 반영한 기술 활용 같은 것들을 시도한다면은 저는 뭐 재밌게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